이번 시간에는 우리 요약집 교재 717페이지입니다. 12절에 우리 상가임대차 보호법상의 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 소위 최우선 변제에 관한 보호 규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차인이 우리 상임법에 따른 최우선 변제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경매 신청 등기 전까지 대항 요건을 갖춰야 된다라고 되어 있죠. 상당히 중요합니다.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까지 이사와 전입신고라는 대항 요건을 갖추었을 때 최우선 변제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그 최우선 변제의 보호를 받는다는 말 뜻은 첫 번째 줄에 있는 보증금 중에 일정액을 다른 담보 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보증금 중에 일정액 할 때, 보증금 중 일정액 할 때, 앞 시간에 주임법 강의할 때 말씀드렸다시피 보증금 중 일정액을 최우선 변제 보호받을 수 있다 할 때 최우선 변제의 보호를 받기 위한 또 다른 요건 하나가 요 보증금이 소액 보증금액이라야 최우선 변제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소액 보증금액이라야. 그래서 경매 신청 등기 전까지 대항 요건을 갖추고 플러스 보증금액이 소액 임차인일 때 최우선 변제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소액 보증금액의 규모는 2번을 보시면은 우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임대 건물 가액의 3분의 1이 아니라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당해 지역의 경제여건, 보증금 및 자임 등을 고려하여 우리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자, 그런데 이 소액 보증금 보호 일람표였는데 그때그때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시기에 따라서 소액 보증금액의 규모와 최우선 변제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일정액의 범위를 상가건물 임대차 위원회에서 법무부에 설치되어 있는 상가건물 임대차 위원회에서 따로 정해서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2014년 1월 1일 이후에 지금 현재까지 적용되고 있는 것이 지역 서울특별시를 기준으로 6,500만 원 이하의 소액 임차 보증금일 때 2,200만 원까지 최우선 변제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이런 뜻의 표가 됩니다. 그래서 각 지역별로 이 소액 보증금액의 규모와 최우선 변제의 보호 대상이 되는 최우선 변제의 보호 대상이 되는 일정액의 범위를 기억을 좀 해두셔야 되는데 주택임대차보호법이 2016년 3월 31일부로 시행령이 개정되어가 금액이 달라졌거든요. 근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는 아직 개정을 하고 있지 않은 관계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주임법상의 금액의 규모를 기억할 필요는 있겠지만은 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의 소액 보증금액의 규모까지 기억하실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주임법과 마찬가지로 이 소액 보증금 보호 일람표를 적용할 때는 그 등기부상에 상가건물의 등기부상에 최고 선순위 담보물권 설정일 기준 시점으로 소액 보증금액이냐 아니냐를 판단합니다. 그것이 그 당구장에 보시면은 이형 시행 전에 임차 상가건물에 담보물권을 취득한 자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에 따른다라는 이 부칙 규정의 의미가 바로 그런 뜻입니다. 상가건물의 등기부상 최고 선순위 담보권 설정일이 그 기준이 된다라는 그 설정일 시점에 그 소액 보증금액 규정에 따라서 소액 임차인이냐 아니냐 여부를 판단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3번과 4번은 읽어보시고 뒷페이지에 보면은 제13절에 기타 규정인데 상가 전대차 계약 관계에 대해서도 우리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규정들이 적용될 것인가 여부를 규정을 해놨는데 우리 상가건물 임대차법에 있는 계약갱신 요구에 관한 규정이라든가 계약갱신의 특례라든가 자임 연체와 해지에 관한 규정, 자임 등의 정감 청구권에 관한 규정, 그리고 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의 제한에 관한 우리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상의 이런 규정들은 전대인과 전차인의 전대차 계약 관계에서도 똑같이 적용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할 때 구조를 이렇게 만들어 놔야 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법의 모든 규정은 전대차 계약관계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열되어 있는 그런 일부 규정만 전대차 계약관계도 적용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신설된 권리금 회수기의 보호에 관한 규정은 우리 전대차 계약관계에 있어서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라는 점 특별히 기억을 해 두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시험 문제가 전대차 계약관계에 있어서도 적용되는 규정이 아닌 것은 이렇게 물었을
이루었을 때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에 관한 규정이 답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계약갱신 요구나 계약갱신 특례 차임연체와 해지에 관한 이런 규정들은 전대차 계약관계에서도 적용이 되는 규정이죠.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전대차 계약을 체결한 전차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건 행사 기간 범위 내에서 임차인을 대위하여 임대인에게 계약갱신 요건을 행사할 수 있다. 하는데 대위하여 계약갱신 요건을 행사할 수 있다. 방금 1번에서 전대차 계약관계에서도 우리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상에 계약갱신 요구권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그랬죠. 적용될 때 전차인은 임차인을 대위하여 임대인에게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2번에 법무부 장관은 우리가 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 관계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아니라 법무부 장관이 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권장서식으로 정해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상의 규정들은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규정과 마찬가지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다라고 규정이 됨으로써 편면적 강행 규정으로서의 성격을 지니는 규정들이다.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이로써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규정들은 정리가 마무리됐고요. 719페이지에 보면은 사장의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줄여서 장사법 그렇게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만은 과거에는 묘지 및 매장 등에 관한 법률이었으나 법 개정 과정에서 법의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은 따로이 독자적으로 한 문제 잘 출제된다기보다는 분묘 기지권에 관한 주제의 내용과 결합해서 한 문제의 구성으로 잘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걸 도표 형식으로 정리해 둔 거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를 하는 과정에서 꼭 알아둬야 될 필요성이 있는 중개와 관련되는 규정 범위 내에서만 정리를 하면 되겠다 싶어서 표로 정리를 했는데, 특히 또 표를 정리한 또 다른 이유가 이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우리가 학습할 때는 이 묘지의 종류를 잘 기억을 해뒀다가 그 묘지의 종류별로 내용을 따로 이 정리를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은 이 장래 문화가 많이 변함에 따라서 매장 문화도 전통적으로 있었지만은 우리가 이 자연장 제도가 도입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자연장지 조성에 관한 여러 규정들을 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습하실 때 묘지와 자연장지 제도에 관한 규제 내용들을 정리를 하시면 충분한데, 결국 정리할 때 묘지의 종류를 기준으로 정리하고 자연장지의 종류를 기준으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719페이지에 그 묘지인데 사설 묘지가 있고 뭐 공설 묘지가 있죠. 그래서 사설 묘지는 개인 묘지, 가족 묘지, 종중, 문중 묘지, 법인 묘지 이렇게 네 가지 사설 묘지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점이 묘지의 종류부터 정확하게 기억을 하면서 내용을 구분해서 정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절차 부분을 보면은 개인 묘지는 설치한 후에 30일 이내에 해당 묘지를 관할하는 시장 등에게 신고사항이다. 신고 동그라미 치면 되겠죠. 개인 묘지의 설치는 신고사항이다. 그럼 나머지 사설 묘지, 즉 가족 묘지와 종중 묘지, 법인 묘지는 그러면 신고사항이 아니라 뭐 허가사항이다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규제의 방식을 구별할 줄 아셔야 되겠다. 그래서 개인 묘지를 제외한 나머지 사설 묘지는 해당 묘지를 관할하는 시장 등에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법인 묘지의 경우만큼은 우리 묘지의 설치 관리를 목적으로 민법에 따라 설립된 무슨 법인에 한정해서 허가를 내주도록 되어 있다. 재단법인에 한정해서 허가를 내주게 됐다. 그 재단법인은 비영리 법인이거든요. 그래서 법인 묘지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재단법인으로 설립을 해서 비영리 목적 사업으로서 허가를 받아서 설치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가족묘지, 문중묘지, 법인묘지, 즉 개인묘지를 제외한 나머지 사설묘지에 허가를 받은 때는 산지 전용 허가나 산지 전용 신고, 그리고 산지 일시 사용 허가 신고와 임목 벌채 등의 허가 신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의제 규정을 두고 있는 거죠. 따라서 별도의 행정적인 절차를 밟을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다만 80제곱미터 것의 묘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별도의 절차를 밟아야 된다라는 거죠. 뭐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만은 이런 규정도 있다라는 정도. 그 다음에 사설 묘지의 종류에 따라서 묘지의 설치 면적 규제를 하고 있는데,
개인 묘지의 경우에는 법제 18조 제2항에 따른 개인 묘지의 신고 면적 안에서 설치하여야 한다는데 이것이 30제곱미터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8조 2항에 따른 개인 묘지의 신고 면적이라는 것은 30제곱미터라고 메모를 해두시면 됩니다. 30제곱미터 이하로 설치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사설 묘지 중에 가족 묘지는 100제곱미터 이하로 숫자를 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사설 묘지의 설치 용도로 하고요. 임야의 매수 의뢰를 하는 의뢰인에게 이런 면적 이하로 설치돼야 된다라는 것을 설명할 줄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문정묘지는 1000제곱미터 이하입니다. 그리고 법인묘지는 10만 제곱미터 이하가 아니고 이상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법인묘지는 좀 더 규모 있게 설치하도록 유도하겠다라는 소리입니다. 그 공설묘지의 경우는 설치 절차나 묘지 설치 면적에 관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다라는 거죠. 그 다음 묘지 설치 장소는 우리가 사설 묘지, 공설 묘지 다 묘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묘지의 설치 장소에 대해서 동일하게 적용을 해서 제한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나누어서 봅니다. 이게 헷갈리기 딱 쉬워요. 사설 묘지의 경우에 개인 묘지와 가족 묘지 두 가지 사설 묘지만 도로, 철도의 선로, 하천구역 또는 그 예정지역으로부터 200m 이상 떨어진 곳, 그리고 20호 이상의 인가 밀집 지역, 학교 그 밖에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300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하도록 제한을 하고 있는데 숫자를 외우셔야 됩니다. 근데 문장 자체는 제가 읽었죠. 근데 다 정확하게 외우실 필요는 없고 길가로부터는 200m 이상 떨어져야 되고 사람이 많이 모인 곳으로부터는 좀 더 떨어져야 된다. 300m 이상 떨어져야 된다. 무슨 묘지는? 개인 묘지와 가족 묘지는. 그러나 같은 사설 묘지로 분류되는 문중묘지와 법인묘지는 좀 더 많이 떨어져야 되겠다 해서 길가로부터는 300m 이상 떨어지고 사람이 많이 모인 곳으로부터는 500m 이상 떨어지도록 이렇게 최근에 법을 개정해서 규제를 좀 달리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묘지 설치 장소에 관한 규제는 공설 묘지에 관해서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자, 그 다음 이 묘지 안에 분묘가 설치되는 거죠. 이게 묘지라고 한다면은 아세요. 이 묘지 면적을 우리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규제할 뿐만 아니라 그 묘지 안에 설치되는 이 분묘의 설치 면적도 규제를 하게 되는 거죠. 이걸 면적 규제를 따로 하지 않으면은 이 묘지 면적만 규제하고 분묘 한 기당 점유 면적을 규제하지 않으면은 개인이 하면서 왕릉 만들어버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분묘의 면적도 함께 규제할 수밖에 없는데 개인 묘지는 그 개념적 특성상 분묘 한 기만 들어서는 묘지이기 때문에 분묘 한 기의 점유 면적도 묘지 면적 규제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30제곱미터 이하. 근데 나머지 사설 묘지와 공설 묘지는 전부 다 분묘가 여러 개 집단적으로 설치되는 공동 묘지의 형태를 띠하고 있죠. 이때는 분묘 한 기당 점유 면적은 10제곱미터 이하로 제한을 받습니다. 물론 합장의 경우에는 좀 더 제한을 완화해서 15제곱미터 이하로 규제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점을 잘 숫자를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뒷페이지에 보면 분묘의 설치 기간이라는데 이건 모든 묘지에 분묘의 설치 기간이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데 설치 기간은 사설 묘지든 공설 묘지든 다 30년으로 원칙적으로 제한을 받습니다. 최근에 개정이 됐습니다. 과거에는 15년으로 한다 했는데 지금은 30년입니다. 근데 이 설치 기간이 연장이 가능한데 1회에 한해서 30년으로 하여 그 설치 기간을 연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 60년까지 설치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다만 관할구역 안에 묘지 수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 이상 30년 미만의 기간 안에서 분묘 설치 기간의 연장 기간을 단축할 수는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원칙적으로 15년 설치하고 3회에 걸쳐서 15년씩 연장하도록 되어 있어서 최대 60년까지 설치할 수 있다라고는 똑같이 정의됐지만 지금 연장 횟수가 1회로 한정이 되면서 우리 30년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과거 법과 현재 법을 비교하면 최대 설치 기간은 달라진 것이 없지만 연장 횟수를 줄여놔서 민원인의 불편을 덜어주고자 한 거죠. 자, 그리고 설치 기간을 계산할 때 합장 분묘의 경우에는 합장된 날을 기준으로 30년을 계산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 묘지의 사전 매매를 원칙적으로 금지를 합니다. 그래서 공설 묘지를 설치 관리하는 시도지사와 시장군수장 또는 사설 묘지를 설치 관리하는 자는 매장될 자가 사망하기 전에는 묘지의 매매, 양도, 임대 사용, 계약 등을 할 수 없도록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원칙입니다. 다만
70세 이상 인자가 사용하기 위하여 매매 등을 요청하는 경우, 그리고 기타 대통령으로 정하는 사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거죠. 예외적으로 묘지의 사전 매매가 허용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정도. 그래서 대통령령의 예외적인 허용 사유까지 기억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그 다음에 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 등의 처리에 관한 우리 규제를 하는데, 이 부분은 잠시 착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유사한 물권으로서 분묘기지권이 관습법상 인정된다 해서 그 분묘기지권에 관한 판례 입장에 따르면은 남의 토지에 함부로 분묘를 설치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분묘기지권 때문에 분묘를 함부로 철거할 수 없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인식을 하는데,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이유는 좀 달라집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한번 볼까요? 토지 소유자,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는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해당 토지에 설치한 분묘,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의 승낙 없이 해당 묘지에 설치한 분묘, 즉 결국 승낙 없이 설치한 묘지라든가 분묘에 대하여 그 분묘를 관할하는 시장 등의 허가를 받아서 분묘에 매장된 시체 또는 유고를 말 수 있도록 개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이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성문법이죠. 이 법 규정에 타인 토지의 소유자의 승낙을 없이 분묘를 임의로 설치한 자는 그 분묘의 보존을 위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라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장사법 시행 이후에 설치된 분묘의 경우에서는 우리가 분묘기지권에서 학습했던 시효취득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해당 토지에 설치한 분묘에 대해서는 시장 등의 허가를 받아서 분묘를 개장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개장하고자 할 때는 일정한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그건 두 번째 점에 적어놨죠.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 세 번째 점을 보면은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해당 토지에 설치한 분묘, 묘지 설치 또는 연고자의 승낙 없이 해당 묘지에 설치한 분묘 해놨습니다. 연고자는 해당 토지 소유자, 묘지 설치자, 연고자에게 토지 사용권이나 그 밖의 분묘의 보존을 위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조금 전에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성문법이 우선이기 때문에 장사법 시행 이후에는 설치된 분묘의 경우는 시효취득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 또 한 가지 주의를 줄 거는 우리 분묘기지권에 관한 판례 입장과 비교해서 시험 문제가 결합돼서 잘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분묘기지권에 관한 판례 입장에 따르면은 분묘기지권이 인정되는 범위에 관해서 기본적으로 이런 판례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분묘수호와 봉제사를 필요한 범위 내에서 타인 토지를 이용할 수 있다. 그래서 그 구체적인 범위는 개별적 구체적으로 정해야 할 것이다 라는 것이 분묘기지권에 관한 판례 입장인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분묘 한 기당 점유면적, 즉 30제곱미터 이하로 점유해라 개인 묘지의 경우에는, 그 나머지 묘지 같은 경우는 10제곱미터 이하로 분묘의 점유면적을 규제하고 합정의 경우는 15제곱미터, 이 분묘 한 기당 점유면적에 관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 범위 내로 분묘기지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알겠어요? 이 분묘 한 기당 점유 면적을 규제한 것은 전국도의 분묘와 묘지화를 방지하기 위한 장사법의 취지에 맞춰서 그 면적 규제를 한 것이지, 분묘수호와 봉제사를 인정하기 위한 분묘기지권의 인정 취지와는 다른 겁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이 분묘기지권이 인정되는 지역적 범위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이 분묘 한 기당 점유 면적 제한 범위 내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그런 판례도 있죠. 자, 그 다음에 이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자연장 제도를 또 규율을 하고 있는데, 이 자연장지의 종류도 개인 가족 자연장지, 종중 문중 자연장지, 그 다음에 법인이 아닌 종교단체가 조성하는 자연장지, 그 다음에 법인이 조성하는 자연장지, 이렇게 자연장지, 사설 자연장지의 종류를 정확하게 기억하시고 그 종류별 또 기준을 정리하시면 되는데, 요게 묘지의 종류하고 구별이 조금 다르니까 헷갈리기 딱 쉽습니다. 묘지의 종류는 개인 묘지와 가족 묘지 이런 걸 구분했었죠. 그러나 이 자연장지는 또 개인 자연장지와 가족 자연장지를 같이 묶어서 규율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혼란이 일어나기 쉽습니다. 주의해서 잘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참고적으로 자연장지 제도에 관해서 시험 지문에 그렇게 자주 언급된 바는 없습니다. 그러나 한두 번 나온 걸로 기억이 되는데, 어찌됐든 이거는 몇 년 전에 신설된 규제 제도로서 우리가 묘지 규제 제도 이외에도 자연장지 규제에 관해서도 출제 가능성이 있어 보이니까 묘지하고 자연장지를 잘 구별해서 정리를 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설 자연장지에 개인 가족 자연장지는
마찬가지 100제곱미터 미만으로 설치를 해야 됩니다. 한 개소만 조성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묘지하고 똑같죠. 100제곱미터 미만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종중 문중자영지는 2000제곱미터 이하로 설치를 해야 되겠고, 법인이 아닌 종교단체가 조성하는 자연장지는 4만 제곱미터 이하여야 하겠다라는 거죠. 과거에는 3만 제곱미터였는데 법이 개정돼가 4만 제곱미터 이하로 규제를 합니다. 그 다음에 법인이 조성하는 자연장지는 5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조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만 제곱미터, 조금 규제를 완화한 거죠. 10만 제곱미터 이상에서 5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자,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설치 절차에 관한데, 이 개인 자연장지나 가족 자연장지는 신고사항입니다. 조성을 마친 후 30일 이내에 시장 등에게 신고하는 사항입니다. 요즘에서도 헷갈리죠. 우리가 아까 묘지 같은 경우는 가족 묘지는 허가사항이었는데, 지금 가족 자연장지는 개인 자연장지와 마찬가지로 설치 신고사항입니다. 그리고 문중 자연장지도 신고사항입니다. 문중 자연장지도. 문중 묘지는 허가사항이었죠. 그런데 이 종교단체 가 조성하는 자연장지와 법인이 조성하는 자연장지는 다 허가사항입니다. 그 점은 묘지하고 똑같은 시스템으로 되어 있죠. 허가사항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찬가지 재단법인에 한해서만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자연장지도 비영리 법인이라야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토지 소유자 또는 자연장지 조성자의 승낙 없이 다른 사람 소유의 토지 또는 자연장지에 자연장을 한 자 또는 그 연고자는 당해 토지 소유자 또는 자연장지 조성자에 대하여 토지 사용권이나 그 밖의 자연장의 보존을 위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라는 이 규정은 우리가 아까 묘지 설치에 있어서도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임의로 설치한 묘지나 분묘의 경우는 그 보존을 위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어서 시효취득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렇죠. 자연장지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설치 조성한 자연장지의 경우에는 그 보존을 위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라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묘지 설치 규제와 자연장지 설치 규제에 관한 내용을 구분해서 그 묘지의 종류별로 그리고 자연장지의 종류별로 그 규제 내용들을 필요한 사항들을 간단하게 점검을 해봤습니다. 숫자 위주로. 그래서 규제 방식이 또 신고사항이냐 허가사항이냐 이런 것들을 위주로 정리를 잘 해두시면 문제 푸는데 별 어려움이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우리 722페이지에 부동산 경매에 관한 일반적인 기초적인 지식들을 학습을 하겠는데요. 이 부동산 경매 문제는 매회 한 문제 아니면 두 문제 이렇게 출제된다고 보는데, 우리가 경매 문제가 몇 문제 출제됐냐를 판단할 때는 대법원 규칙까지도 포함해서 이제 경매 문제 나왔다 이렇게 판단하는데, 공인중개사의 매수인증 대리인 등록을 한 대법원 규칙의 내용이 있죠. 그 대법원 규칙의 내용이 한 문제, 그리고 이 부동산 경매에서 공부하는 민사집행법상의 일반적인 경매 기초 이론들이 한 문제, 이렇게 해서 대체로 두 문제 정도 잘 나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 경매 요 파트는 5장 파트는 한 문제 정도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주로 절차 위주에 관한 규정들을 시험에 잘 물어봅니다. 그래서 1절에 경매의 의의 및 종류 해놨는데, 경매에 가게 되면은 우리 시험 출제 범위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강제 경매와 임의 경매에 관해서 학습을 해두시면 되겠다라는 소리입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공경매라고 하게 되면은, 공기관이 행하는 공경매 하게 되면은 법원 경매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에 행하는 공매라는 것이 있다는 거. 근데 이 공매는 공매의 주체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꼭 반드시 한국자산관리공사만 행하는 것이 아니고 금융기관도 행하고 지방자치단체 등에서도 행하기 때문에 이 공매에 관해서는 시험 출제 가능성이 상당히 희박하다라고 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실시 주체에 따라서, 실시 근거법령에 따라서 또 공매 절차나 기준들이 다양히 달라질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객관식 시험 문제를 출제하기가 좀 어렵고, 그래서 우리가 시험 출제에 주로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은 법원 경매인데, 이 법원 경매가 강제 경매와 임의 경매 이렇게 구분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임의 경매는 우리 민사집행법에 따르면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이걸 임의 경매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임의 경매는 강학상 명칭으로서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라든가 공유물 분할을 위한 경매라든가 유치권에 의한 경매라든가 상법상 자주매에 의한 경매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임의 경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근데 우리가 이제 이 강제 경매라는 것은 실시 원인이 집행 권한입니다. 집행 권한. 집행 권한에 의해서 실시하는 경매를 강제 경매라고 그러고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한 경매를 뭐 임의 경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강제 경매와 임의 경매는 개시 원인이 이렇게 다르기 때문에 특징이 좀 달라집니다. 그래서 땡땡을 읽어보시면은 집행력이 있는 집행권을 가진 채권자가 그 집행권한에 표시된 이행 청구권의 실현을 위해서 신청에 의해 법원이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한 후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에서 금전 채권의 만족을 얻는 강제 집행 방법을 우리는 강제 경매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강제 경매는 채무자의 일반 재산에 대해서 경매 신청이 가능합니다. 특정 재산이 아닙니다. 그래서 인적 책임으로서의 성격을 지니는 것이 강제 경매라고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일반 재산에 대해서 경매 신청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채무자 입장에서는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어느 부동산이 경매 신청 당할 것인지 예견될 수 없기 때문에 예견되지 않은 경매의 특징을 지니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임의 경매는 담보권을 근거로 실시하는 경매이기 때문에 그 임의 경매의 대상이 되는 채무자의 재산은 담보물에 한정됩니다. 그래서 특정 재산에 대한 경매로서의 의미를 지니는 거죠. 그렇다면 이건 인적 책임이라기보다는 물적 책임에 해당하는 거다라는 거죠. 그러면 채무자 입장에서는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면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중에 담보물로 제공한 물건이 경매에 당할 것이다. 그런 것을 예측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예견된 경매의 특징을 지니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2절에 권리분석의 기준을 우리가 살펴보겠는데 우리가 큰 틀에서 지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경매 목적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는 각종 권리들은 물권과 채권으로 서로 경합이 일어나고 있겠죠. 그래서 그 물권과 채권이 경합할 때는 원칙적으로 물권이 채권에 우선하는 것이 원칙이다라는 겁니다. 알겠어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 시험 문제에 사례로 자주 등장하는 것이 확정일자부 임차권하고 알겠어요? 저당권과의 관계입니다. 확정일자부. 그래서 확정일자부 임차권. 이 채권이죠. 채권입니다. 채권이고. 그리고 저당권, 이 물권이죠. 물권이다, 이 말이지. 이 물권과 이 채권이 경합했을 때 어떻게 순위가 정해지느냐. 기본적으로 물권이 우선입니다. 채권보다는. 그런데 이 확정일자부 임차권은 확정일자의 요건을 갖추었기 때문에 이 저당권인 물권과 동등한 효력, 즉 우선 변제권의 효력을 인정하는 거죠. 우선 변제권. 그래서 우리가 주임법이나 상임법에서 학습했다시피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권자는 우선 변제권을 가진다.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원래 채권은 우선 변제권이 없습니다. 그러나 일정한 요건 하에서 우선 변제권을 인정하는 거죠. 저당권인 물권은 우선 변제권이 있는 거죠. 이 우선 변제권이라는 것은 시간이 앞서면 후순위 권리자보다도 먼저 변제받을 권리가 우선 변제권이죠. 그래서 이자와 이자의 어떤 권리의 순위에 대해서 사례 형식으로 시험 출제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 이 확정일자부 임차권자가 우선 변제권 행사하기 위해서는 대항 요건을 갖춰야 되죠. 이사와 전입신고라는. 물론 상가금 임차보호법에서는 사업자 등록 신청이고 건물의 인도고 거기다가 그래서요 플러스 확정일자를 받아야 됩니다. 확정일자를. 그리고 이 우선 변제권 저당권 인정되려면 저당권 등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저당권자의 우선 변제권의 효력 발생 시점은 등기일이 됩니다. 등기일이. 그러면 이 확정일자부 임차권자의 우선 변제권의 효력 발생 시점은 언제냐라는 거죠. 그걸 효력 발생 시점을 서로 비교해가 선순위가 먼저 변제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 우선 변제권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사를 5일날 하고 전입신고도 5일날 하고 확정일자도 5일날 받았다라면은 이 확정일자부 임차권자의 우선 변제권의 효력 발생 시점은 6일 0시부터입니다. 왜냐하면은 대항 요건을 5일날 갖췄지만은 대항력의 효력 발생이 돼야 우선 변제권 효력이 발생하죠. 그 대항력 효력 발생은 다음날 0시부터죠. 확정일자는 5일날 받았지만은 대항력을 늦게 같은 날 받았기 때문에 다음날 6일 0시부터 우선 변제권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이 저당권자가 등기일이 만약에 5일이라면은
다 5일이죠. 그래도 저당권자가 먼저 변제받는다. 그러나 이 등기일이 만약에 6일이라면은 6일이라면은 확정일자부 임차권자가 0시부터 우선 변제권 효력 발생하고 이 저당권자는 9시부터이기 때문에 확정일자부 임차권자가 먼저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확정일자부 임차권자와 물권자인 저당권자에 관해 권리 우선순위에 관해서 사례 형식으로 지문을 자주 구성하니까 연습을 좀 해둘 필요가 있겠고요. 723페이지에 특별법에 의한 소액보전금이나 임금 채권은 물권보다 우선한다 하는 것은 소위 최우선 변제의 보호를 받는 임차권자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 최우선 변제의 보호를 받는 임차권자는 채권임에도 불구하고 물권보다 우선해서 변제받는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양가로 3번에 채권 서로 간의 관계는 채권자 평등의 원칙에 따라서 채권 금액 비율에 따라서 안분 배당을 실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임차권자가 일반 채권이 되게 되면은 자기의 채권 금액 비율에 따라서 우선 변제받을 권리는 없고, 채권 금액 비율에 따라서 안분 배당받기 때문에 거의 보호를 받을 가능성이 없죠. 그래서 특별법에 의해서 일정한 요건을 갖출 것을 전제로 물권과 동일한 요력인 우선 변제권을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양갈로 4번에 개인 간의 민사채권과 국가채권이 서로 경합이 일어나게 되면은 당연히 국가채권이 우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당해세는 민사채권보다 우선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당해세 이외의 조세채권은 우리가 시간의 선을 비교를 해봐야 됩니다. 그 당해세 이외의 조세채권으로서 국세의 경우에는 법정기일, 지방세의 경우는 과세 기준일, 이런 기일하고 기준일을 우리 저당권 설정 등기일하고 비교해서 순위에 따라서 변제받아가면 됩니다. 그래서 당해 조세채권이냐 당해세 이외의 조세채권이냐에 따라서 순위가 달라진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배당 순위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양갈로 5번에 물권 상호 간의 관계나는데 물권은 다 우선 변제권의 효력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시간적으로 앞선 것이 우선이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제 등기부상에 일반적으로 각종 다양한 물권과 채권의 권리 분석을 행할 때 이 말소되는 권리냐 인수되는 권리냐 이걸 잘 분석을 해야 되는데, 그걸 분석하기 위해서는 일단 말소 기준 권리를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말소 기준 권리란 경매 목적 부동산의 등기부상 모든 권리를 물론 인차인을 포함한 등기되지 않은 기타 권리에 대한 낙찰자의 부담 인수 여부를 결정하는 권리를 말소 기준 권리라고 하는데, 그 말소 기준 권리는 어떤 것들을 말소 기준 권리라고 하냐면 저당권, 건저당권, 압류, 가압류, 담보가등기, 경매 신청 등기 이런 등기들이 다 말소 기준 권리로 작용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앞선 권리가 말소 기준 권리가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최고 선순위 담보권이 말소 기준 권리가 된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최고 선순위 담보권이 없으면은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말소 기준 권리가 된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걸 기준으로 우리가 표를 만들어 놨는데, 중간에 말소 기준 권리를 기준으로 선순위의 이런 권리들은 다 인수되는 권리고, 그 다음에 말소 기준 권리보다도 후순위의 이런 권리들은 다 말소되는 권리다 하면서 표를 만들어 놨으니까 참고하시고요. 특히 주의를 할 거는 말소 기준 권리보다 선순위로 설정되어 있는 전세권의 경우에는 이 전세권자가 만약에 배당 요구를 하면은 소멸돼 버립니다. 말소돼 버립니다. 그럼 만약에 배당 요구를 하지 않으면은 말소 기준 권리보다도 선순위의 전세권이기 때문에 여전히 인수되겠죠. 자, 이런 권리 분석의 어떤 큰 틀 속에서 우리 724페이지에 경매 목적 부동산에 대한 배당 순위가 정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0순위부터 8순위까지 이 순서가 흐름이 중요합니다. 번호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보통 0순위부터 한 4순위 정도까지만 배당 순위를 정확하게 판단을 해 두시면 시험 문제 푸는데 별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그러므로 제3줄의 경매 절차에 관해서 학습을 하고 우리 요약집 강의는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쉬도록 하겠습니다.